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총리와 장관 인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의 협조를 약속했지만 국무회의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을 건의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은 사비로 구입했고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도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큰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퍼졌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수업 한 번에 수십만 원 하는 AI 면접 강의도 등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인선 관련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9의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의 첫 번째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인선의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었습니다. 물론 경제 전문가 중심으로 총리감을 찾는다는 뉴스는 저희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 위원장이 총리를 고집할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위원장이 오늘 윤 당선인에게 직접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내일 이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한 안 위원장이 이렇게 첫 인사에 물꼬를 터주면서 초대 총리와 장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복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에서 40여 분간 면담을 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대선 직전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정부 구성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 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에 돌입하면서 차기 당권 도전에 기반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거취를 명확히 하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라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관가에서 신망이 두터운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과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총리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됩니다. 인수위는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30여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말쯤 최종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긴 회동을 가졌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사면 문제를 구걸하듯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당선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배경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사면 전망까지 권은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면을 건의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걸하듯이 사면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에 그런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명단이 빠진 걸 보고 이 전 대통령이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엔 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사면 대상으로 함께 동반 사면될 경우
부정한 거래로 비춰지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예상과 달리 사면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를 하지 않은 건 당선인의 고유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81세인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만기 출소는 2036년이지만 결국 사면의 공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회동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오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일단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통이동 집무실을 임시로 사용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19일 만인 어제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이전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고 지금 정부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만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 측이 요청했던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먼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제 문 대통령 발언에는 면밀히 살피겠다는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관련 실무 협의를 청와대와 계속해 나가겠다면서도 임기 시작 전 집무실 이전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임시로 쓰게 될 통이동 집무실 관련 예산에 대해선 협조할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러시아에 항전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8번째 정상 간 통화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윤 당선인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 지지에 감사하다, 결실 있는 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임대차 3법을 손보기로 했는데 당장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법안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당장은 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김도영 기자가 어제 보도의 후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면서 전세 난민을 양산했고 급격한 전세가 상승으로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을 낳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인수위는 시세보다 낮게 세를 놓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현행 2+2년인 계약 기간과 전세 상환률 5% 등을 수정하는 방안, 나아가 임대차 3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세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법 개정 노력과 함께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2년 전 폐기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되살려 임대인에겐 세제 혜택을 주고 세입자의 장기 거주를 보장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했다가 분양하는 뉴스테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사례들이 다 달라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이유는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공덕역 주변 아파트촌입니다.
두 개 단지 2,500여 세대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형 전세값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도 안 돼 5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인상률 상한선인 5%를 넘기는 꼼수가 판을 칩니다. 입주를 하겠다고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올려주고 양쪽이 협의하는 걸로 해서 계약서를 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폐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뒤 재계약 갱신율이 70%가 넘는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폐지할 법이 아니고요.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6% 넘게 폭등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7월 말부터는 1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이 2차 전세 대란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일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불과 시행 2년 만에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인수위가 수정하겠다고 합니다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당장은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측의 주장도 상당히 다르죠. 누구 말이 맞는지 객관적인 수치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먼저 전셋값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민주당은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서울 주택 전셋값은 2019년까지는 전년 대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2020년과 지난해엔 각각 12.4%와 10.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합치면 2년 동안 무려 25% 가까이가 오른 셈이군요. 폭등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애초에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세입자 입장을 강조하면서 만들었습니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집주인으로선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집은 오래 빌려주면서 임대료는 못 올리는 상황인 거죠.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한 뒤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려서 세를 주는 경우가 특히 논란이 됐는데요. 그 결과 임대차법 분쟁은 지난해 말 기준 법 시행 전보다 1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약 20% 늘어난 걸로 집계되는 등 안정적인 현금을 벌 수 있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공급은 줄었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하니까 가격이 뛰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원래 없던 제한이 생기니까 전세값 인상 계획이 없던 집주인도 인상을 고려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란 걱정은 일찌감치 있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반대한다면 당장 법 개정은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인수위가 오늘 발표한 건 임대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차원입니다. 그 외 임대차법을 손질하는 방안으로는 이 전세 기간을 늘리거나 현재 5%인 임대료 상승폭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린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때 전세 기간을 1년 더 늘린 뒤 전국 전세값이 폭등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수정이 아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종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번거로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정도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서 도입 2년 된 법이 어떻게 정착되는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는데요. 갑작스런 폐지는 세입자들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순간 폐지하게 되면 그런 주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게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던 시장이 갑자기 또 혼란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어쨌든 뭐 답은 시장에 있다,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냉정하게 국민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예정된 업무보고가 당일 취소되는 소동까지 벌어졌었는데 법무부가 결국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국 규정은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 닷새 만에 이루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검찰 예산 편성권과 직접 수사 확대 등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해온 박범계 장관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겁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의 셀프 방어 논란에 나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폐지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혐의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국회에 공소장 제출에도 응하지 않도록 한 법무부 훈령을 바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장관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는 박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벌여오던 장애인 단체가 내일부터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가 직접 시위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다며 시민들께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장애인 단체는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낳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이미자 간사 등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 관계자들이 지하철 역산의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전장년 측은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보장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고 인수위는 해법을 찾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동권 문제는 21년을 기다렸고요. 법에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새 정부는 소통과 통합을 내걸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런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이미자 간사는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출근길 투쟁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출근 시간대에 휠체어로 지하철 출발을 막는 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호선, 4호선 타는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왜 이렇게 투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지만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전장년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20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옷값이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자 이번에는 김 여사의 옷값은 철저히 개인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해명의 타이밍도 문제입니다만 일단 상식적으로 해명의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사비를 사용한 거라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면 될 일이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들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는지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런 의문은 더 커집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 논란의 핵심인 특활비 공개를 안보상 이유로 거부해왔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 제외하고 어디에 얼마 집행된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이 특활비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을 때도 같은 논리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청와대가 오늘 브리핑에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김 여사가 사비로 옷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은 배우자의 의류 구입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사비로 옷을 샀는데 국가 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동안 공개를 거부했냐고 반문했습니다. 공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오히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할 일이지. 행정소송에서도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의상비 등과 관련한 특활비 공개는 국가안보와 관계가 없으니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김 여사 관련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3년 전 노르웨이 순방을 갔을 때 김 여사만 따로 유명 미술관 2곳을 비공개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헝가리에선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 순방 중 작곡가 그리그의 생가를 방문하자 야당은 외유성 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다그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청와대는 노르웨이 정부와 조율한 정상 친교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별도로 뭉크 미술관, 소냐 왕비 미술 마국관 등 유명 관광지 2곳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헝가리에선 유람선 침몰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 수색 작업이 한창이었고 국내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직후였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과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노르웨이 방문 당시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달리 공관직원 부인 격려나 한글학교 관계자 면담 등 일정은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임기 3년 차인 2019년까지 현지 공관직원 간담회를 3번 가진 반면 김윤옥 여사와 권양숙 여사는 5년간 18회, 17회씩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모든 일정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식 일정이라며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 청각 장애인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 참관 등 다양한 간담회를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네, 오늘 충북 청주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폭발하듯 불이 납니다. 불과 3초 만에 천장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순식간에 건물 위쪽으로 불기둥이 번집니다.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불이 막 확확 타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 만에 10층짜리 병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46명과 직원 등 12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가볍게 다쳤습니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병원 등 건물 4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의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외장재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압이 좋으니까 불빛처럼 쫙 타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터져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이유와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했던 화재였는데 직원과 산모들이 신생아를 품에 안고 침착하게 빠져나오면서 큰 부상 없이 모두 탈출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건물 위로 치솟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산모와 의료진이 아기를 안고 빠져나옵니다. 외투나 신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다급했습니다. 올라서 나오셨잖아요, 맨발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순간에 잡으셨거든요. 당시 병원에는 오늘 아침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불길이 신생아실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가 이거 벽을 타고
순식간에 올라가서 건물 안쪽에 이제 신생아실도 있고 병실이 있어서 거기에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불과 연기가 빠르게 번지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차례차례 계단으로 탈출했습니다. 신생아랑 그 산모분들 최우선적으로 일단은 대피를 지금 유도해서 다 이렇게 밖으로 대피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스럽게 대피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등 45명이 가볍게 연기를 마셨지만 침착한 대응 덕분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우선 이송래입니다. 산업 현장의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폐기물이 담긴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폭발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철판 덮개가 20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저장 탱크가 검게 그을렸고 노란색 사다리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안산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액상 폐기물 저장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꽝 하면서 정말 컸어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게 건물 자체가 이렇게 내렸다 올라갔다는 느낌. 이 사고로 저장 탱크 위에서 배관 용접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튀었고 인근 공장에도 파편이 날아들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에 저장 탱크 철판 덮개가 약 200m 떨어진 이곳 하천까지 날아왔습니다. 석유류 액상 폐기물 7,000리터가 담긴 저장 탱크에도 불이 붙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증기와 용접 불꽃이 만나 폭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해당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는 34만여 명이 나왔고 내일도 30만 명대가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정점이 꺾였다는 판단하에 이제 코로나19도 일반 감기처럼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동네 병원도 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일상 회복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차장. 컨테이너 박스로 된 2층짜리 가건물이 서 있습니다. 언뜻 병원 같지 않은 외관이지만 엄연한 재택치료자 대면진료센터입니다. 비확진자와 동선 분리를 위해 이달 초 이곳에 세웠습니다. 안에선 확진자가 유리창 너머로 진료를 받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데 이게 약이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지는데 이틀 지금이 안 남았어요. 그 격리 끝나실 때까지 딱 먹을 정도만 좀 드릴게요. 이처럼 확진자들이 다닐 수 있게 지정된 병원은 279곳. 예약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20명이 이렇게 맥시멈이기는 한데 많을 때는 한 30명, 40명까지도 전화는. 하루 수십만 명씩 나오는 확진자 치료엔 병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대면 진료는 외래진료센터나 호흡기 클리닉에서만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은 물론 골절과 기저질환 등 치료의 길이 넓어진 건데 단 신청을 하는 병의원에 국한됩니다.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의 기반 마련이라며 나아가 코로나의 감염병 1급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등급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거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는 금요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의 완화폭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거리두기 조치는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에 걸려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 코로나 노쇼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약 보증금을 받기도 하는데 취소할 수밖에 없는 손님도 답답하긴 마찬가지겠죠.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에서 단체 손님 위주로 한정식집을 운영해온 조영순 씨는 최근 예약의 절반가량이 당일날 갑자기 취소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올 때 같이 그렇게 아주 확 줄었어요. 수시로 뭐 잠깐 새도 그냥 다 그냥 취소 이래.
쓰레기가 나가는 게 양이 더 많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용실이나 네일샵처럼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노쇼 이런 게 발생해서 한 매출이 한 30% 정도 떨어졌어요. 좀 작은 미용실에다가 노쇼 하신 분들이 좀 여러 명 계시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손님 한 명도 아쉬운 상황에서 당일 취소를 막기 위해 일부 식당이나 펜션 등 숙박업소는 보증금 형태로 예약금을 받거나 노쇼할 경우 위약금을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손님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갑자기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다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연락해서 취소하고.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코로나로 인한 노쇼가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비대면 경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채용 시장에도 인공지능이 평가하는 AI 면접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계 앞에서 면접을 본다는 게 낯설다 보니 미리 경험해보려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 한 번에 수십만 원씩 하는 AI 면접 강의도 등장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접관의 눈과 귀 대신 컴퓨터 렌즈와 마이크, 키보드로 입력된 지원자 정보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면접. 취업준비생들에겐 생소한 만큼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표정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거나 하는 그런 좀 이분법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한 취업 포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4%가 인공지능 채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는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함과 공정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검사를 4차례 통과한 응시자조차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면 AI 역량 검사는 그 누구도 자세히 알 수 없는 인공지능 인사 시스템 개발사는 물론 기업들도 평가 기준 공개를 꺼리기 때문인데 구직자와 채용 기업 간 이 정보 단절의 틈새를 학원가가 파고들었습니다. 앞다퉈 인공지능 면접 대비 간판을 내걸고 성업 중이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말할 때 계속 쳐다봐야 돼요.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피해야 되는 단어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게 답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모의 면접 뒤 잘못된 부분을 고쳐준다며 한 번에 30만 원, 10번에 280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회가 30만 원일 거야. 테스트하고 비용이. 59만 원 정도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으시면 조금 더 올라간다.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평가 방식이 취준생 어깨만 짓누르는 건 아닌지. 소비자탐사대 안윤경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는데도 정부가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또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전기요금이 조금만 오르게 됐습니다. 당장 국민 부담은 낮출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킬로와트 시당 3원씩을 올리기로 한 한전의 방안을 산업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서 만든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대선 전까지도 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내세웠던 산업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요금 인상 백지화 정책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새 정부의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산자부가 결정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거나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4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에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만 반영돼 킬로와트 시당 6.9원 인상에 그치게 됩니다. 당장 가계 부담은 덜게 됐지만
한전의 경영 상황은 최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금 부채가 146조가 좀 더 늘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이자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미 준비가 된 거죠.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한전.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요즘 인터넷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은행 창구를 찾는 발길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고 점포를 무작정 닫을 수도 없다 보니 한 지붕에 두 은행이 살기도 하고 편의점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하나은행 점포. 오늘부터 산업은행 고객도 입출금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두 은행이 처음으로 문을 연 공동 점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시간도 절약되고 좋죠. 은행이 가까운 데 없으면 또 그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예 공동 점포 형태로 새로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 지붕 두 은행이 등장하는 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점포문을 닫아버리면 금융 취약계층의 반발이 큰 만큼 공동점포로 운영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의 1층 점포를 고층으로 옮기거나 편의점과 우체국에 창구 업무가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려는 은행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곳 편의점에서는 상담원 화상 연결을 통해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면 점포의 축소는 일부 불가피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금융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서비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은행들은 협업 등을 통해 생존의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여권 인사들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거 낙하산 알박기로 투입됐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이 정당했다면 나름대로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의 취업 스토리를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신모 씨를 비상임 감사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평가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신 씨는 총점 84.6점을 받아 전체 지원자 8명 가운데 중위권인 4등에 그쳤습니다. 서류에서 5등, 면접에선 2등으로 최고점자와는 총점에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5명 후보에 든 신 씨가 결국 최종 합격자로 낙점된 겁니다. 공기업 감사는 기재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신 씨는 매달 활동비 명목 212만 원 외에 한 달에 한두 번 열리는 이사회 참석 수당으로 30만 원씩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을 지내기도 한 신 씨는 채용 반년 만에 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스펙 쌓기에 공공기관이 동원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측근 챙기기용 공공기관 인사가 59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후보자를 복수로 선발해 기재부에 추천했을 뿐 정확한 임명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고 기재부는 인사 관련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도 다가옵니다. 아슬아슬하게 끝난 대선의 후속편인 셈이어서 앞으로 전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될 겁니다. 중요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지사에 쏠린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지키기에 상징적인 곳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이겨야만 정말로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인사들의 무게감이 전과 같지 않은데 역설적으로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은 여야가 같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하루 만에 수락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경선 경쟁에 참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출마 여부와 그 출마지는 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주 넘기지 않고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대변인 등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가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기 승산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에선 민주당의 고민이 큽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까지 찾아가 송영길 전 대표 출마에 힘을 싣고 있지만 대선 패배로 물러난 대표가 곧장 출마하는 게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가릴 충청 지역에선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차출론이 뜨겁습니다.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 출마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내달 8일로 앞당겨진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곽상원 변호사 등과 맞서게 될 충북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요구를 받았지만 고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괴산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도 출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지사엔 황상무 전 앵커와 김진태 전 의원의 대항마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 차출설이 나오는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이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셉니다. 수도 키이우의 외곽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러시아가 고전하는 가운데 5차 휴전 협상이 시작됐는데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수송트럭 행렬. 우크라이나군이 동시다발로 폭격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탱크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격전 끝에 키이우 서북쪽 도시인 이르핀을 되찾았습니다. У нас сьогодні є приємні новини. Сьогодні звільнений Ірпінь. Зараз проходить зачистка. 스스로 전투를 포기하는 러시아군도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한 러시아 병사가 보상금 $10,000를 받으려고 탱크를 넘기고 투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휴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 측이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협상단인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와 우크라이나 협상단 2명이 2차 회담 직후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물과 초콜릿을 먹었는데 눈이 충혈되고 얼굴과 손 등 피부가 벗겨졌다는 겁니다. 러시아 내 협상 반대파의 소행으로 외신들은 추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러시아가 보낸 25명의 특수대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50여 대가 줄줄이 들이받으면서 뒤엉켰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앞이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사고가 난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피해보지만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승용차가 옆으로 미끄러지고 방향을 틀지 못한 화물 트럭들이 잇따라 트레일러를 들이받습니다. And it made the visibility down to zero. And oh, watch out, watch out. Oh, God. Damn, my car is gone. 온 도로에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있고 곳곳에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고속도로에서 5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I could see only one car in front of me and then it went fully white and I couldn't even see 3 feet in front of me. 사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o until the fire's out,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any of our investigating as far as plotting where things are and whatnot.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불에 탄 차량이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거라고 현지 경찰은 우려했습니다. TV조선 홍희영입니다. 허구현 KBO 총재가 오늘 프로야구의 새 수장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스스로를 9회 말 만루 위기에 오른 구원투수라면서 절박함을 호소했고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첫 야구인 출신으로 KBO의 수장을 맡은 허구현 총재의 취임 일성은 절박했습니다. 특히 신축 구장을 두고 한화 구단과 갈등 중인 대전을 예로 들며 연고지 이동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그 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갑질을 하고 구단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면 왜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죠. 정치 논리에 야구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빅리그에서 돌아온 김광현, 양현종의 대형 외국인 선수 푸이그와 당찬 신인 김도영 등 흥행 요소가 많지만 최근 국민 10명 중 7명이 프로야구에 관심이 없다는 설문 결과까지 나온 상황. 코로나 시국에 터진 NC 선수들의 술판 논란과 도쿄올림픽의 부진, 급기야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의 복귀 시도까지 야구장 안팎에 끊임없는 악재에 팬심은 골마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야구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9회 말 1사 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올라온 구원투수라고 생각합니다. 허 총재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 음주운전, 성범죄, 승부조작, 약물을 엄격히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닌가. 팬서비스 강화와 MZ세대 공략까지 천명한 허구현호. 위기의 KBO를 구해낼 수 있을지 팬들의 눈길이 쏠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한계령이 내려가는 길 하산에 관한 노래라면 북한강에서는 새벽을 찾아 나서는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두 곡 모두 시인들이 좋아하는 노랫말로 꼽았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젠 새벽강을 보러 떠나요. 인생은 오고 가고 보내고 떠나는 것입니다. 부처가 열반에 들며 말씀했듯 생명은 쓰러지고 만나면 헤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떠나고 보냄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떠나는 봄 붙잡을 수 없듯 오는 봄 또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는 시처럼 말입니다.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하게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더디게 온다고 했죠. 지금 이제 미학꽃이 피었고요. 네. 산수유가 아름답습니다. 선거 끝나고 19회 만에야 마주하는 어색한 만남은 꽃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 넘게 이어진 만찬은 봄처럼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열린 대통령 당선인 회동은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었고 또 가장 긴 대화였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국민들은 일단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요란하게 삐걱거렸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 정도를 성과로 꼽을 정도였고 나머지 굵직굵직한 갈등 현안들은 실무 협의를 거쳐서 해결한다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갈린 대선 결과에 앞으로 펼쳐질 여소야대 전국 그리고 잇따를 선거를 생각하면 이 봄바람이 얼마나 머물러 있을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여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추진하고 부인, 장모를 포함한 윤 당선인 의혹 특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불복 아니냐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써온 말입니다.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사소한 암초들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대의 명분이 크고 좋아도 결국 좌초하고 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결국 매듭을 풀고 맺는 것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몫이 될 겁니다. 이제 막 산을 오르기 시작한 당선인은 초반 오버페이스를 경계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 역시 마음 비우고 편안히 하산하길 기대합니다. 올라갈 땐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갈 땐 비로소 보이더라는 식구처럼 말이죠. 3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만남과 이별의 미학이었습니다. 오늘 햇살 가득한 봄 날씨가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내일 날씨는 사뭇 다르겠는데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정도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퇴근길을 위해서 가벼운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5도, 대전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여전히 크겠습니다. 대구는 아침에 6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은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주 후반부터는 중부 지역에서도 차츰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